저도 이제 막 법조인, 그러니까 그래도 뭐 하찮은 법조인이지만 법조인으로서 정말 재판부의 성향이라든지 재판관의 어떤 그런 출신 이런 걸 따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그걸 비판하면 그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저도요. 어쨌든 간에 재판부가 그래도 법리 따라 할 거다. 양심에 따라. 근데 솔직히 저조차도 그날 든 생각은 약간 그런 성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는 없더라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한 마음.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이야기 해볼까요? 판결문 읽어보셨죠? 아, 읽어봤죠. 100쪽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출력해갖고 왔는데. 아니, 저도 그날 당일날 선고가 난 다음에 뭐 어떤 기자분이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이렇게 보통 이제 잘 쓴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쭉 읽어봤었을 때 뭐 결론은 어떠서 치더라도 논리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쭉 읽혀야 되거든요. 잘 읽힌 판결문은, 잘 쓴 판결문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몇 번 읽어봤는데 잘 이해는, 솔직히 한국말을 읽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이해는 잘 안 갔습니다. 솔직한 말로는. 솔직히 말씀 주셨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제 뭐 많이 논란이 됐던 조작 부분이라든지 사진 조작이라고 한다. 이거 조작이 더 맞다. 아니 저는 차라리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고 그냥 이게 골프를 친 것이냐 안 친 것이냐 명확하게 답이 없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닐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진이 조작된 것이 맞다라고 해버리면 이거 이 문구는 분명히 정치권이라든지 이게 국민들한테 분명히 이게 무슨 논란이 되겠다. 지금 계속 뭐 희화돼서 회자되고 있죠. 그러니까 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SNS에 또 이거 올리셔가지고 비슷한 뭐 또 다른 프레임에 관련한 사진을 올리셔가지고 봐라! 뭐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데 그 맞지 않은 구조, 맞지 않은 사진인데 올리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 크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중간에 있는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원본 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그랬다고 한다면 뭐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원본 사진 다 알잖아요. 같이 제시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확대 사진과 관련해가지고 재판부에서 조작이 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솔직히 좀 납득은 잘 안 갔습니다. 저는 뭐 김문기 씨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라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뭐 그 부분은 거짓말 했다 안 했다라는 부분까지는 뭐 100번 양보해서 아니다 손 치더라도 그걸 꼭 사진이 조작됐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백현동 관련 부분인데 뭐 이제 전체적인 의사 결정, 그러니까 의사 표현의 하나에 불과하고 하나의 협박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의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재판부에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22명의 증인들을 불러서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부분을 왜 물어봤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그 많은 시간을 허위 여부에 대한 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1심도 2년 2개월 걸렸잖아요. 뭐 2심은 금방 끝났습니다만은 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것이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재판부에서 밝혀왔던 거잖아요. 근데 협박이 없었다는 게 밝혀졌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날려버릴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날려버릴까? 네, 그때 그냥 이거 의사표현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돼버리는 문제였거든요. 좀 납득을 안 갔어요. 솔직히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한 의견보다 더 진위를 보였어요. 저는 변호인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내심의 의사를 이렇게 깊게 눈치채주다니. 그러니까 오히려 판사가 더 앞서갔어요. 더 앞서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는 정말 교묘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날릴 수 있겠다. 저는 무죄가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그 법을 배제를 해버렸어요.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처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건 아예 배제를 하면서 내용을 깐 거예요. 내용을 다 바꿔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왜냐하면 증감법의 적용을 해서 날려버리게 되면 대법원 가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법률심이니까 대법원에서 이거 잘못돼서 파기환송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사실관계를 다 반박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문제로 바꿔버렸다. 그렇죠. 내용을 다 바꿔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법원 가서도 저는 뭐 이게 파기환송 된다? 100% 저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파기환송 된다라고 될 확률은 높겠지만 파기환송이 무조건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 문제는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는 전 벌어졌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다시 고등법원으로 오게 됐을 때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을 만약 파기환송이 됐었을 때 이 고등법원이 100만 원 이상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나는 이거 보니까 100만 원 이하일 수도 있고 80만 원 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또 재상고하겠죠. 그럼 재상고 하겠죠. 근데 저는 그때 80만 원으로 가게 되면 대법원으로서는 뭐 우리가 그쵸. 아시다시피 그냥 그대로 맞죠. 기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선법과 관련한 재판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중에서는 하나 저는 덜어냈다고 봅니다. 이거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끊어진 동아줄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해봐야 별로 그렇게 국민들한테 먹히지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읽어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협박이라는 단어에 놀란 게 이재명 대표는 법조인이잖아요. 네. 협박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고 쓸 수가 있나요? 아니, 게다가 알죠. 수단까지 썼어요. 직무유기로 문제 삼는다고 협박. 네. 수단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심리의 문제가 될 수가 우리 뭐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야 뭐 아무거나 막 사기당했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협박당했어라고 얘기할 수도 네, 있지만 네. 우리는 금전의 편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기당했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맞습니다. 속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네, 네. 법조인이 수단까지 설명하면서 협박이라고 말 안 붙는데도 그걸 그냥 심리적 압박이라고 그렇게 노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는.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법조인, 그러니까 그래도 뭐 하찮은 법조인이지만 법조인으로서 정말 재판부의 성향이라든지 재판관의 어떤 그런 출신 이런 걸 따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그걸 비판하면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저도요. 어쨌든 간에 재판부가. 그래도 법리 따라 할 거다. 양심에 따라. 근데 솔직히 저조차도 그날 든 생각은 약간 그런 성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는 없더라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저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재판이 어떤 논란이 됐던 건 사실이고 근데 뭐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이 2심에서 무죄가 났다는 사실은 팩트니까. 근데 이게 이제 대법원 가서 무슨 파기 재판은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유죄에서 무죄로 바꿀 수는 있죠. 왜냐면 우리가 대법원에서는 형량을 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 이것만 가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유죄에서 무죄로 할 수는 있죠. 그렇죠. 형량을 안 정해도 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자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형량을 정해야 된다면 이걸 자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진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뭐 법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1000% 불가능하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법리 오해라고 볼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백현동 발언 부분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고 제3자. 후보의 발언에 대한 행위였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그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다. 이거를 그 행위를 그렇게 능동적 행위만을 해석할 것인지 아닌지는 약간 법리로 따져볼 만할 것 같다.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1심에서부터 강하게 주장을 했던 건데 2심에서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걸 더 풍부하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쨌든 받아진 건데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지난번 경기도지사 시절 대법원 판례와 이게 일부 이번에도 논리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이번 재판에서의 어떤 논리가 그대로 굳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잡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이제 거죠. 주거를 다 타자로 하면 돼. 네. 내가 했다고 아니고 제가 낼 때로. 맞아요. 제 3자가 그랬는데 내가 이랬다라고 해버리면 글쎄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걸 규율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조금 그 부분은 조금 많이 걱정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다 주어를 타자로 하시기 바랍니다. 빠져나갈 구석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자, 한 번만 더 아까 저 살짝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대법원이 원시법원으로 돌려보낼 파기환송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는 말씀 주셨죠. 저는 파기환송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정치적으로 어떤 위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시기예요. 시기도 뭐 애매하죠. 솔직히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바로 상고를 했고 법원에서 바로 접수를 해서 한 3, 4일 정도는 단축이 됐어요. 근데 이걸 4월 달 내로 판결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어찌됐든 간에 대법원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빨리 선고를 내주는 게 뭐 늦어도 6월 26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주는 게 맞다고 보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기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걸 선거와 연결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건 별로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예리한 지적이셨습니다. 예.